빗줄기는 세상을 삼킬 듯 쏟아졌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나는 낡은 우산을 든 채 축축한 흙길 위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똑똑 떨어져 묘비석을 적셨다.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 짙게 낀 이끼와 곰팡이들이 물기에 불어 터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빗물이 검은색 묘비를 타고 흐르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이름도 날짜도 아닌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자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들은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내 손에 남은 건 이 차가운 묘지 한 칸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에 젖은 묘비는 내게 충격적인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김민준, 올해로 48살이 되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삶, 그게 내 삶을 요약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는 나날들.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5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다. 아내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녀가 사라진 뒤 내 세상은 한순간에 정지해버렸다. 하나뿐인 딸아이는 아내를 닮아 총명하고 밝았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후 아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전화와 가끔씩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가 우리 관계의 전부였다. 아이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어쩐지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련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건 내 자신의 외로움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한 달 전의 일이다. 아버지는 대기업을 일구고 막대한 재산을 남긴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내게 아버지는 언제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두 형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형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승승장구했다. 반면 나는 늘 그들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다. 공부에도 사업에도 큰 재능이 없었던 나는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아들이었다.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방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는 형들의 어머니였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늘 미묘한 벽이 존재했다. 내가 아파도 늘 형들 먼저 챙겼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도 형들의 성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가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고 싶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욕심을 버리고 나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다. 나는 그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나를 김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아는 체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업적을 더럽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형들과 새어머니는 그런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바쁘게 조문객들을 맞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기에 바빴다. 장례식 후 한 달 뒤 유산 상속을 위한 가족 회의가 열렸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다. 나는 예상했다. 어차피 나게 돌아올 몫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아니면 아주 미미한 위로금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형은 아버지 회사 주식과 현금, 부동산을 합쳐 무려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만족감과 함께 드디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 아드님이신 김민준님께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임야 1.62헥타르와 그 임야 안에 있는 작은 묘지 한 칸을 상속하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묘지 한 칸이라니. 500억 원과 묘지 한 칸. 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굳어버렸다. 새어머니와 형들은 내게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내 몫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정도라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형들은 네가 사업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아셨던 거야. 괜히 돈 줬다가 다 날릴까봐 그러셨겠지. 라며 나를 비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 길로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문구점 문도 닫아버리고 집에서만 멍하니 지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묘지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나를 향한 마지막 모욕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셨던 걸까? 모든 상념들이 나를 짓눌렀다. 홧김에 나는 그 묘지라는 것을 직접 보기로 결심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버지가 내게 그토록 큰 유산 대신 남겨주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차를 몰고 양평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인적 드문 산속이었다.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빗줄기가 온몸을 강타했다. 우산을 펴고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올라갔다. 드디어 나타난 묘지. 1.2헥타르라는 말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관리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봉분 하나가 쓸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상속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500억과 이 봉분. 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인가. 나는 묘지 앞으로 다가갔다. 봉분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봉분 옆에 세워진 작은 묘비는 빗물과 이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름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김영애.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새아내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이 묘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왜 하필 내게 이 묘지를 남기셨단 말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면서 묘비 전체를 흠뻑 적셨다. 물이 흐르면서 묘비에 낀 이끼와 먼지가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묘비를 쳐다보았다. 희미하게 보였던 김영애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듯 긁힌 자국과 함께 깊게 새겨진 작은 글씨였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 흐릿하게 새겨진 또 다른 글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내 이름 김민준.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그녀의 묘비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는가? 그리고 왜 그 메시지에는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고
나는 빗물에 젖은 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 속에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다. 열이 펄펄 끓고 몸살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묘비에 새겨진 그 문구만이 맴돌았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김영애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메시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아버지는 나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자의 묘비에 그런 글을 새겨 넣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를 위한 유산으로 그 묘지를 남기셨을까? 며칠 동안 나는 끙끙 앓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나의 혼란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을 것이다. 따뜻한 손으로 내 이마를 짚어주며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이 감당하기 힘든 비밀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다. 열이 좀 내린 후 나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분명 아버지의 과거에 있을 터였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새어머니와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처분한 상태였지만 서재 한 구석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낡은 책장과 서랍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가 읽으셨을 법한 책들. 나는 먼지를 털어내며 책들을 한 권씩 넘겨보았다. 그러다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나는 억지로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장을 뒤졌다. 수십 개의 서랍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나는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찾았다. 한 서랍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을 찾아냈다. 일기장은 닳고 달아 표지가 벗겨져 있었고 사진들은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첫 페이지에는 1960년대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함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영애. 묘비에 새겨진 그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고뇌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김영애라는 여인을 내 삶의 유일한 빛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순수하고 착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젠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영애 씨와 함께 나눈 소박한 꿈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영애 씨처럼 가난한 여인과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당시 아버지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애 씨와 결혼하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기장에는 그 당시의 절망과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집안에서 정해준 여인, 즉 나의 생모와 결혼했다. 하지만 일기장 곳곳에는 영애 씨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몰래 영애 씨를 찾아갔다. 영애 씨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영애 씨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는 공백이었다. 한참을 넘겨
겨우 다음 글을 찾았다. 아버지의 필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침울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영애 씨가 자신을 만나고 사랑했다는 이유로 집안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압박을 받았다고 적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평생 동안 자책했다. 결국 영애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필체는 흐릿한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영애를 잃었다. 그러나 영애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했고 그에게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녀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는 결국 나를 속이고 나를 떠나갔다. 나는 영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워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나의 모든 것을 주려 했으나 결국 나는 나의 아들을 내 뜻대로 키우지 못했다. 민준아,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일기장을 읽다가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내가 영애 씨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나의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키우셨단 말인가? 그리고 왜 묘비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글을 새기셨을까?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더 이상 답이 없었다. 사진들을 뒤적였다. 낡은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김영애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 며칠을 더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내가 이 비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묘지 근처의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다. 아버지가 묘지를 남기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묘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내게 건네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내 삶의 퍼즐을 맞추라는 지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양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다시 찾은 묘지는 비에 젖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푸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봉부는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섰다. 묘비는 햇살 아래서도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나는 묘지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다. 길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묘지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저 위 산에 있는 묘지 아세요? 김영애 씨라고. 할머니는 내 말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김영애라니. 그 사람 벌써 죽은 지 한참 됐지. 그 여자가 딱했지. 서울에서 올라와 혼자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어.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주 예쁜 아들이었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 이요? 그래 아들. 그 아들은 참 희한하게 생겼었지. 그 여자를 하나도 안 닮았거든. 오히려 서울에서 가끔 오던 그 남자, 김 씨를 더 닮았었지. 아주 그냥 똑같이 생겼었어. 할머니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김영애 씨의 아들이라면 왜 나는 김영애 씨가 아닌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단 말인가?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마 서울에 있는 그 남자한테 갔겠지. 불쌍한 것.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할머니의 말씀은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과 상충되는 듯했다. 아버지는 내가 영애 씨의 아이이지만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할머니는 내가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나는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고 했다. 이장님은 내가 누군지 묻더니 묘지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그 묘지 말이지. 그게 사연이 많은 묘지야. 옛날에 서울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살았는데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지. 남편은 아내를 저기에 묻고 떠났어. 그리고 그 후로도 매년 찾아와서 묘를 돌봤지. 아주 극진했어. 그런데 그 남자가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어. 이장님의 말은 나를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젊은 부부, 서울에서 이사 온, 아내가 죽고, 이장님은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서울로 간다며 떠났지. 불쌍한 아이였어. 아버지를 빼닮았던데 나는 이장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영애 씨가 나의 생모가 아니고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아버지와 영애 씨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다시 묘지로 올라갔다.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묘비를 어루만졌다. 묘비에는 여전히 김영애라는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일기장에 쓰신 내용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 진실을 왜곡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글은 한때 아버지가 영애 씨의 죽음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였었던 글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가 그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또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나를 입양했을 수도 있었다. 나는 묘비에 기대어 앉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게 남겨진 유산은 500억이 아니라 이 묘지 안에 숨겨진 나의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자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묘지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비밀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마을에서의 혼란스러운 탐문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장님의 말과 아버지의 일기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아버지와 김영애 씨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내가 영애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나는 이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가 아직 아버지의 서재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서재로 향했다. 새어머니와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품 대부분을 정리하고 각자의 몫을 챙긴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그 낡은 서랍장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서랍의 가장 깊은 곳, 일기장이 놓여있던 바로 그 밑바닥에 나는 얇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마치 누군가에게 붙이려다 만 것처럼 깨끗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와 내 생모라고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빼닮아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노트를 펼쳤다. 노트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일기장보다 훨씬 더 정돈된 글씨체로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아, 이 노트를 네가 읽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세상에 없겠지. 이 노트를 너에게 남기는 이유는 너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오해와 비밀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손이 떨려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평생 동안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혔던 알 수 없는 이질감과 외로움의 이유를 깨달은 듯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영애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2살 때였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고 영애는 내가 묵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조카였다.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나의 집안은 가난한 시골 여자와 나를 맺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나는 영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나는 영애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위해 스스로 떠났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거세니 자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바로 네가 생모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다. 하지만 나는 결혼 후에도 영애를 잊을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은 늘 공허했고 나는 영애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그녀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느냐?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바로 네가 사진에서 본 그 남자다. 그 남자는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영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내가 영애를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애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애와 그 남자 사이에서 네가 태어났다. 하지만 너의 친아버지는 곧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영애는 충격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아이인 너를 키워달라고.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혹시나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영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다. 내 친아버지가 내 친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너를 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의 첫째 아내가 죽고 나서 너를 나의 친아들로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너의 친어머니인 영애의 존재는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나의 아내로, 내 친어머니로 만들어줄 수 없었다. 그게 내 평생의 한이었다. 나는 너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영애와 내 친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친아버지인 내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커져갔다. 나는 결국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너를 냉대했던 건 너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미움과 후회 때문이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젊은 날의 비겁함과 무능력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첫째 아내, 너의 생모라고 알았던 그 여자, 그녀는 내가 영애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늘 질투를 했고 영애와 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냉대할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나를 부추겼다. 그녀는 내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고 방해했다. 나는 결국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유산을 이 묘지로 남긴 것이다. 이 묘지는 너의 친어머니인 영애의 무덤이자 너와 나, 그리고 네 친아버지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나는 너에게 이 묘지를 남겨주면서 네가 스스로 이 모든 진실을 찾아내고 진정한 너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것은 너의 정체성, 그리고 너의 뿌리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묘지에는 너의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잠들게 될 것이다. 부디 이 모든 것을 알고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하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 김선호가. 나는 노트를 덮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영애 씨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친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잃은 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들로 키워진 것이었다. 내가 평생을 내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나를 사랑했으면서도 미워했고 미안해 하면서도 냉대했던 나의 양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500억을 물려받은 두 형들은 나의 친형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 나는 다시 묘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따뜻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섰다. 묘비는 여전히 초라했지만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묘비에는 김영애라는 이름과 함께 나의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아버지는 내게 이 묘지를 남겨주면서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보다 내게 나의 뿌리를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는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묘지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노트는 나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나는 내가 평생을 친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키워준 양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묘비에,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묘비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 김영애와 나의 친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아버지까지 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다. 나는 문구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내 삶의 전부였던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아내가 죽은 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형들이 받은 500억이라는 유산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값진 나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문구점 정리가 끝난 후 나는 양평의 묘지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나는 묘지 근처에 집을 얻어 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양아버지가 왜 내게 이 모든 것을 남겼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싶었다. 양평의 작은 마을, 묘지 아래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서 살기로 했다. 집은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나는 매일 아침 묘지로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아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보며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묘지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이 묘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혹시 어머니 김영애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나의 진심을 알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마을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 김영애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 묘지 주인이었다니. 놀랍네. 영애는 참 착하고 고왔어. 서울에서 남편이랑 같이 내려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영애도 병으로 죽고 말았어. 혼자 남은 아이를 그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데려갔지. 그 사람이 바로 서울에서 온 김 회장이었어.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나의 친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나를 위해 양아버지에게 나를 부탁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애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랬지. 언니, 나는 이제 가지만 내 아들은 좋은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아들은 나를 닮지 않고 남편을 꼭 닮았거든. 그 아이를 보면 매일 남편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이를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야. 내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영애가 자기 남편의 친구인 김 회장에게 아들을 부탁하면서 남긴 말이었나 봐. 영애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다. 나를 키워준 양아버지가 내가 친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것을 보고 힘들었을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그에게 나를 부탁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매일 묘지에서 시간을 보냈다. 묘비 앞에 앉아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묘지 옆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함께 일구었던 텃밭을 내가 다시 가꾸고 싶었다. 나는 낡은 호미와 삽을 들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굳어진 땅을 파고 돌멩이를 골라냈다. 매일 땀을 흘리며 흙을 만지다 보니 나는 조금씩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흙의 따스함과 생명력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텃밭을 일구던 중 낡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묶음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친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나의 친아버지, 그분은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는 나의 양아버지와 닮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따뜻하고 푸근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민준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의 아빠와 함께 너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해서. 하지만 민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그리고 너를 키워준 아빠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우리는 모두 너의 행복을 바랐어. 이제 너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렴. 우리는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나의 아들, 너의 엄마가. 나는 쪽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뿌리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나는 그날 이후 텃밭 가꾸기에 더욱 매진했다. 텃밭에는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좋아했을 법한 꽃들을 심고 채소들을 심었다. 텃밭이 점점 푸르게 변해갈수록 나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텃밭을 가꾸며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내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듯했다. 나는 양아버지가 왜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대신 이 묘지를 남기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나의 뿌리와 나의 가족을 찾아주려 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묘지 근처를 서성이다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묘지 주인 되세요?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 이 묘지 주인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다. 나는 삽을 든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제가 이 묘지 주인입니다만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제 이름은 지우라고 해요. 박지우.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흙 묻은 손을 주저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다.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저는 이 묘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묘지를 자주 찾아오셔서요. 그런데 이 묘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누가 와서 가꾸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당신인가 해서요. 네, 제가 며칠 전부터 묘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묘지를 아신다니, 혹시 이 묘지에 잠들어 계신 분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김영애 씨를 아주 잘 아세요. 오래전부터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애 씨의 묘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와서 묘비를 닦아드리곤 했는데 당신이 이 묘지 주인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지우의 말에 나는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의 생모와 친한 친구였다니.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들떴다. 나는 지우에게 나의 사정을 설명했다. 내가 이 묘지를 상속받게 된 경위와
묘비에 새겨진 비밀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김영애 씨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영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영애 씨가 서울로 돌아간 줄로만 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우 씨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저희 집이 바로 저기 아래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보시죠. 지우의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이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지우의 어머니, 즉 나의 어머니와 친구였던 분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희였다. 최선희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똑같이 고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최선희 할머니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아이고, 영애야, 네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최선희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내게 어머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영애는 참 좋은 아이였어. 순수하고 착하고 노래도 잘했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남편이랑 같이 내려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영애도 아파서 죽고 말았어. 그때 내가 영애한테 그랬지. 혼자 아이 키우지 말고 서울에 있는 김 회장한테 가라고. 김 회장이 영애를 많이 사랑했었으니까. 근데 영애는 절대 안 간다고 했어. 내 아이는 아빠의 아이니까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했지. 결국 영애는 죽기 전에 김 회장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떠났어. 나는 최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내가 친아버지를 닮은 아이였기에 나를 양아버지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내가 친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고 양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키워주길 바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친아버지를 닮았기에 양아버지의 품에 안겨서라도 친아버지의 흔적을 느끼며 자라길 바랐던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최선희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우도 나를 자주 찾아와 텃밭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지우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혹시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요? 나는 지우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그녀를 잊고 살았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늘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양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아이였기에 나는 아내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았다.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지만 제 방식대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준 사랑보다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이 더 컸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고 엄마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지우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순수하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내가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돕는 것을 넘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챙겨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묘지 앞에서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지우 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지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묘비 앞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지우는 나의 말에 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도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엄마의 친구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곁에 있잖아요. 나는 지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묘비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지우와 함께 묘지 옆에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우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찾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우와의 만남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친구인 최선희 할머니의 딸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녀는 내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매일 묘지 옆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텃밭을 가꾸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지우는 나의 어머니 김영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는 영애 이모를 친언니처럼 따랐대요. 이모는 노래를 정말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다가 아저씨 친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정말 영화처럼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대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다는 것을. 나는 그들의 사랑이 담긴 묘비 앞에서 지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우리는 텃밭에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좋아했을 법한 꽃들을 심었다. 노란색 국화와 하얀색 백합. 꽃들이 피어나고 텃밭이 점점 푸르게 변해갈수록 나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텃밭을 가꾸며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듯 했다. 지우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산책도 했다. 그녀는 내가
매일 챙겨야 했던 외로운 식탁을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그녀를 잊고 살았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늘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양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아이였기에 나는 아내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았다.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지만 제 방식대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준 사랑보다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이 더 컸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고 엄마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지우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순수하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내가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돕는 것을 넘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챙겨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묘지 앞에서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지우 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지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묘비 앞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지우는 나의 말에 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도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엄마의 친구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곁에 있잖아요. 나는 지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묘비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지우와 함께 묘지 옆에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우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찾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우와의 관계는 단순히 묘지 관리와 텃밭 가꾸기를 넘어 나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의 집 창문을 두드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고,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진 지우의 집 식탁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나와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삶을 살아왔고 가족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지우는 나의 딸에 대해 물었다. 아저씨, 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유학 가셨다고 했죠? 네,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가끔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아이가 힘들어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딸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따뜻하게 말했다. 아저씨, 따님은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따님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아저씨가 먼저 따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분명 따님도 아저씨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보는 딸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딸아이는 오랜만에 걸려온 나의 영상통화에 놀란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미안하다. 아빠도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너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의 말에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가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아빠를 혼자 두고 가서. 나도 아빠 보고 싶었어. 딸아이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을 통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지우 덕분에 나는 딸아이와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지우는 나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잖아요. 이제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과 아내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우 씨, 제가 지우 씨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제가 너무 나이가 많죠.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고백했다. 지우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저도 아저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지우의 말에 나는 기쁨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이 되었다. 나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았다. 그리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나의 삶은 지우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딸아이에게 지우를 소개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지우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는 금세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딸아이는 지우에게 지우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우리는 함께 영상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딸아이와 지우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행복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묘지 옆에 살고 있는 최선희 할머니는 지우와 나의 관계를 응원해 주셨다. 할머니는 내게 영애가 너에게 남긴 유산이 이 묘지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우를 만나게 해준 것이었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은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바로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형들이 나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다. 그들은 내가 묘지 근처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왔다. 형들은 내가 묘지 관리를 핑계로 다른 사업을 벌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형들은 나를 비웃었다. 야, 김민준, 네가 묘지 관리나 할 팔자지. 무슨 사업이야. 묘지나 잘 돌봐라. 우리가 매달 용돈이나 좀 챙겨줄 테니까. 나는 형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형들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양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상속받은 묘지가 아버지의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묘지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은 묘지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묘지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나는 형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지우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형들의 횡포로부터 지키고 싶었다. 나는 형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묘지에 숨겨진 나의 정체성까지. 나는 형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노트와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나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향해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지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나는 형들에게 말했다. 형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묘지를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묘지에는 저에게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뿌리, 그리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살고 싶었다.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형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했다. 그들은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묘지에 숨겨진 나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나의 음흉한 계획이라고 치부했다.
형들은 내게 당장 그 묘지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협박했다. 나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지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었다.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받으셨을 뿐이잖아요. 형님들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아저씨 곁에 있잖아요. 지우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형들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내가 상속받은 묘지가 아버지의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묘지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은 묘지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묘지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나는 형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지우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형들의 횡포로부터 지키고 싶었다. 나는 형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의 유언과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사연이 담겨 있었다니. 김민준 씨, 당신은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을 물려받으신 겁니다. 이 묘지에는 당신의 뿌리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싸움을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형들과의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형들은 나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비웃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낭독했고 아버지의 진심을 담은 유언을 공개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형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내게 해왔던 잔인한 행동들을 후회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내게 사과했다. 민준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 미안하다. 나는 그들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어린 시절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형들 괜찮아요.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괜찮습니다. 나는 형들과 화해하고 묘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형들은 더 이상 묘지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묘지를 함께 돌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아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지우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우 씨와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는 나의 프로포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네, 아저씨. 저도 아저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묘지 옆 텃밭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텃밭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우의 손을 잡고 묘비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결혼합니다.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묘지 옆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매일 아침 지우와 함께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아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텃밭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는 지우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형들과의 화해, 그리고 지우와의 결혼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우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맞이했고, 밤이 되면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우리의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 지우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아저씨,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게 뭐냐면 아저씨 친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셨는데 아저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지우가 건넨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셨다.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지우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환한 미소.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지로 올라갔다. 묘비 앞에는 우리가 심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아두고 지우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말에 지우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나는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나의 행복을 전했다. 얼마 후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지우는 나의 아이를 임신했고 나는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매일 밤 지우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고 아이의 옷을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아이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다. 아이는 나와 지우를 닮아 예뻤고 건강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가 저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김선호라고 지어주었다. 아이의 이름에는 내가 받은 사랑과 나의 뿌리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양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아이를 보며 나의 친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의 양아버지도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내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양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묘지에 올라갔다. 아이는 묘비에 핀 꽃들을 보며 방긋방긋 웃었다. 나는 아이에게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묘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묘지 옆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텃밭에는 아이를 위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나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아이는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을 겪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대신 묘지 한 칸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묘지 안에는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 담겨 있었다. 나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그 유산을 통해 지우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양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묘지 앞에서 지우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묘비에는 여전히 김영애라는 이름과 함께 양아버지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지우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지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인 나를 닮았고 지우를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을 겪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 묘지에 잠들어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비석에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묘지로 향했다. 묘지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어머니 김영애와 친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아들아, 묘지에 잠들어 계신 할머니는 너의 친할머니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석에 새겨진 나의 이름은 너의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단다. 나는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대신 이 묘지 한 칸을 물려받았지만 이 묘지 안에는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 담겨 있었단다. 바로 너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란다.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묘비의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다.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은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을 존경해 주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아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텃밭에는 아이를 위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묘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나의 곁에는 여전히 지우가 있었고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묘지 옆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매일 아침 지우와 함께 묘지에 올라가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묘비를 닦아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텃밭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지우와 함께 묘지 앞에서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지우 씨와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와 함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도 남편 덕분에 행복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찾게 해 주었고, 새로운 사랑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묘비를 바라보았다. 묘비에는 여전히 김영애라는 이름과 함께
양아버지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아들 민준에게 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지우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겠습니다. 나는 묘지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의 삶은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대신 이 묘지 한 칸을 물려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이 묘지 안에서 나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고, 지우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